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45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웃사이더님, 너굴님, 그리고 충섭님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낙교시라는 아이들이 쓰고 있는데 지금 이름이 회사 이름으로 돼 있네요. 회사 계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요거 맨날 업데이트하는 걸 까먹더라고요. 어제도 제 개인 계정으로 들어갔더니 제 이름을 해놨거든요. 김대권이라고. 그랬더니 누가 김대권님 오셨냐고 회사에서 해가지고 엄청 당황했어요. 아무튼 네, 오늘 4월 첫날이고 뭐 만우절이기는 한데 뭐 상관없이 후원자 한번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패트리온 통해서 후원을 좀 받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거의 못하다 보니까 사실 돈을 쓰거나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 뭐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스트분들이나 뭐 이제 청취자분들 챙겨드리거나 하는 것들을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그냥 쌓여만 가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전찬준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원님, 디준님, 서지연님, 지훈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민성님, 애쉬84님, 알프레덕님이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뭐 게스트로 모셨던 분도 계시고 사실 여기 지금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채팅으로 자주 와주시던 분도 계신데 요즘에 좀 안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자주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요즘에는 좀 잡담처럼 많이 돼가고 있긴 한데 이게 온라인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도 잡담이었잖아요. 원래 취지가 그렇긴 하죠. 좀 IT 얘기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목표로 만든 팟캐스트긴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지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계속 이제 좀 닥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일정을 잡아서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라이브를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또 게스트분도 모시고 이야기 할 것 같아서, 이따 해주시나요? 너굴님? 하시죠. 네. 네네. 그렇게 게스트 소개도 이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넘어가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지금 오늘 되게 많은 소식들이 쌓여 있던데, 이번 주에. 누가 얘기해 주시나요? 한- 너무 소식이 많아서 짧게 좀 다루고 마지막에는 낙교님이 최근에 스마트홈 구축하고 계신 얘기를 좀 길게 해볼까 스마트홈을 합니다. 구축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네네. 지금 맨 위에 뭐 맥스튜디오 요거 이제 한국 구입이 가능해진 거예요? 네네. 아싸님이 방금 전에 해보셨는데 오늘 열렸나 본데요? 음, 생각보다 빨리 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가? 그렇죠. 생각보다 빨리 열렸는데 생각보다는 배송은 느리네요. 지금 하면 언제든 도착해요. 여기 사이트에는 도착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주문 완료하면 출고가 6월 17일부터 7월 1일로 나와요. 주문하신 거예요? 네, 그러네요. 지금. 사양을 어떤 걸로 하셨어요? 저요? 저는 울트라까지는 필요 없어서 맥스에 64램이요. 이왕 하시는 거 한번 울트라로 원래 좀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뭐 또 나오겠죠, 그 다음 거. 이거 좀 자세히 계속 나오죠. 얘기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약간 시발 비용 같은 건가요? 한때 유행하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거 뭐지? 맥미니를 쓰셨잖아요. 사실상 네네. 거의 비슷한 거죠. 이게 맥스튜디오를 쓴다는 거는 이제 맥미니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어떻게 비슷하죠? 네, 완전히 뉴 그렇긴 하죠. 라인업인데요. 완전 좋은 버전이긴 하죠. 모니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니터는 지금 그냥 2개 있는데 별로 좋진 않은데 그냥 저는
애플 모니터는 너무 비싸서 안 될 것 같고, 네, 나중에 그냥 따로 모니터 바꾸거나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요거 좀 긴급한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진행 중인 거라서 뭐 사시려고 했던 분들은 바로 가서 사시는 게 지금 한 10명 정도 듣고 계시는데 혹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가서 사야지 6월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밀리면 6월 더 말. 늦어질 수 있어서 6월 말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최고 사양 업그레이드 하면 1137만 8천 원? 그래도 싼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 사양에 비해서는 싼 거죠. 네. 성능에 비해서는. 전에 뭐 좀 결이 다르긴 한데 맥 프로는 막 3천만 원, 4천만 원 이랬으니까 아, 그 원형 통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다음 새로 나온 거. 음, 아, 원통 다음 모델. 네, 데스크탑처럼 생긴 거. 은색으로. 네. 그것도 사고 근데 또 보면은 유튜브 보니까 그때 사셨던 분들이 좀 후회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사셨던 분들이 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뭐 그런 거죠. 눈물을 머금고 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요것도 뭐 오면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기대되네요. 기대됩니다. 지금 그래도 그래서 그게 엄청난, 그러게. 맥 스튜디오가 지금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 맥 세대에서는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울트라를 꼽으면 제일 좋죠. 아니면 프로랑 똑같은 건가요? 그쵸? 맥스니까 똑같겠죠. 음, 근데 네. 아마 그래도 노트북은 아니니까 스로틀이나 이런 거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성능 뽑아낼 때 그런 거 그렇지 궁금하긴 하네요. 않을까요? 네. 그때 봤을 때는 여기 절반 위에는 다 펜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럼 그런 특히 거는 더 그렇겠네요. 좀 좋지 않을까? 사실 네. 지금 M1도 크게 불만은 없었는데요. 확실히 램이 16이니까 조금 가끔 답답할 때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쵸. 저도 네. 지금 맥북 에어를 쓰거든요. 그럼 쓰면은 이제 아마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뭐죠? 그 이름이 뭐지? 시스템이 아니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현재 CPU랑 메모리 보는 그 프로그램 이름 뭐죠? 활성화 상태. 모니터링, 활성 아, 상태 네. 보기. 모니터링 네. 말고요. 활성 상태 보기 앱 액티비티 있잖아요. 모니터. 네네, 네. 액티비티 모니터. 그게 있는데, 저도 이거를 계속 보거든요. 가끔씩 컴퓨터 느려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궁금해서 보는데, 이게 아무래도 앱마다 다르다 보니까 메모리 누수가 있는 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기장으로 다이어리라는 걸 쓰거든요. DIARLY라는 앱을 써요. 요게 뭐 따로 소개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베어랑 되게 비슷한 에디터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원처럼 일지를 쓰는 앱이거든요. 그 되게 좋아하는 앱인데, 얘를 한 달 정도 켜놓으면은 메모리가 꽉 차 있더라고요. 거의 16기가 이렇게 꽉 차 있어가지고, 뭔가 좀 무겁다 싶을 때 보면은 이게 쭉 계속 날마다 늘어나가지고 처음엔 되게 작다가 지금도 보니까 4기가 차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한 달 지나면 한 15기가, 30기가 돼 있을, 30기가 아니지, 16기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 좀 버벅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메모리 누수 있는 앱들이 이런 거에서 좀 16기가 좀 그게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물론 64기가 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원래 맥스면 조금 뭐 그런 거 좀 신경 쓰긴 해야 되니까요. 컴퓨터 쓰면. 근데 뭐 M1 쓰면서 맥미니 쓰면서 여태까지 별로 불만은 없었는데 거의. 음, 네. 그래서 원래도 바꿀 생각이 좀 없다가 시발 비용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사야 되겠다가 하고 나니까 그 액티비티 모니터를 거의 매일 본 것 같아요. 메모리가 꽉 차는데? CPU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얘 왜 응답 없음 됐지? 막 이런 거를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합리화 과정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걸 보면은 이제 메모리 16기가로 부족한가? 그런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16기가가 맞나? 맥북 에어도 16기가 지원해. 16기가네요. 네. 네. 저는 아직 빅서구나. 이건, 업데이트도 안 했네. 네. 그 맥으로 동영상 잘 안 보긴 하는데, 얼마 전에도 그 유니버설 컨트롤 이제 모니터도 연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네네. LG TV는 애플 그게 되거든요. 에어플레이가. 그래가지고, 동영상 뭐 볼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연결해서 TV에 딱 트니까, TV가 크게 커서 그런지, 맥미니가 엄청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컴퓨터를 쓰기 어려울 아, 정도로.
그때 마음을 먹었죠. 아, 안 돼. 사야 돼. 필요하구나. 스튜디오가 나에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맥 스튜디오 오면 또 후기를 듣도록 하고, 네.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새로 나온 기술들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리액트 18 버전인 메이저 버전이 리리즈됐네요. 네. 네, 드디어 이거 나왔네요. 리액트 세상에선 되게 큰 소식이라서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저도 뭐 특징을 보긴 했는데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그냥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 언제 업데이트 하나 요 걱정 일단 바로 들고 이거 라이브러리 이 리액트 자체는 되게 업데이트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그 따라오는 라이브러리들 이제 지원을 할까? 언제쯤 지원할까? 요 걱정 때문에 네 되게 오랫동안 리액트 팀에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 요 메이저 업데이트 자체를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나온 메이저 업데이트고 이제 요 상태로 또 한동안 갈 것 같은데 네, 축하함과 동시에 이 걱정되는 업데이트가 걱정되는 그런 게 같이 있습니다. 저 메인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리액트 자체는 뭐 업그레이드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하위 완성도 많이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같이 쓰는 라이브러리들이 확실히 그래서 뭐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특징 찾아보니까 원래 리액트가 뭔가 이렇게 데이터 패치하고 보여주는 코드가 약간 정형화된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컨커런트나 서스펜스 이런 걸 써가지고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뭐 서버 컴포넌트는 아직도 개발 중인지 이번에 오픈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뭐 개선 예정이라고 봤었고 개발 중이라고 한 서버 것 같아요. 컴포넌트는 왜 필요한 거예요? 저게 아마 SSR 할 때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 SSR 그러면 Next.js 같은 애들이 하던 역할을 이제 리액트만으로도 온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걸 잘 안 모르겠어요. 해봤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긴 했어요. 네. 이게 완전히 그 원래 완전히 대체되는지 모르지만, 네. 원래 이제 백엔드에서 예전 방식 레일즈 거의 2버전 3버전 때는 레일즈가 다 프론트 그려가지고 HTML로 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프론트가 분리해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백엔드는 API만 제공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 Next.js도 그렇고 조금씩 다시 프론트에다가 그런 서버 기능을 추가하는 느낌? 어쩔 수 없이 서버를 갖고 가게 되는 그런 건가? 예전에 이쪽에 다 있던 게 이제 이쪽으로 다 올라오는 그러네요. 이게 흐름으로 보면은 결국 뭔가 웹앱처럼 해서 갔다가 다시 또 서버 렌더링으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요즘은 그거 BFF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완전히 프론트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뭐 가장 간단히는 뭐 API 키 같은 것도 프론트는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프론트 서버를 두는 것 같아요. 백엔드에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하나 두고 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용도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BFF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잠깐 보긴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 원래는 보통 백엔드 API가 있고 거기서 그 프론트가 그걸로 붙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프론트에 맞게 앞에 서버 하나 두는 거죠. 그게 예전에도 많이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BFF라고 그냥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다 그냥.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앞단에서 이렇게 약간 서비스 같은 API가 저 밑에 제일 하위 API라고 하면은 그 앞에서 하나 서비스가 좀 API를 잘 정리해주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있다는 거는 요번에 처음 알긴 했어요. 뭔가 BFF라는 용어가. 그러면은 API끼리 서로 하면서 지연 시간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해요? 캐시로 해결하나요? 지연 시간은 어떤 지연 시간? 중간에 하나 더, 호비 하나 더 API 있을까요? 한 번만 호출했으면 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2번, 3번 이렇게 호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호비 하나 추가되긴 하는데 결국에 API 자체가 성능이 빠르면 물론 뭐 성능이 다르면
네, 성능이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정도면 커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BFF가 없었으면 프론트에서 두세 번 찔러야 될 API들이 있는데 그렇긴 하죠. 모아서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좀 캐싱이나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네. 뭐 REST API를 뭐 GraphQL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저런 네, 네, 정리할 네.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프론트 개발자가 계시면 또 BFF에 대해서 다 자세히 들어볼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모셔다가 이야기 들어보고. 프론트 개발자를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 프론트에 제일 가까우신 분이 이제 서비쿠라님 아니신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인프라 하는 사람 중에선 많이 만지는. 근데 BFF가 있으면은 걔도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죠. 프론트엔드가 있고 BFF가 있고 백엔드 서버가 또 있고 그런 그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되게 깔끔하긴 하네요. 좋아하는 구조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구성을 하면은 원래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백엔드에서 REST API를 구축하고 싶은데 REST API가 아니라 프론트에서 필요한 API를 또 만들어주는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REST 형태가 아니라 바로 그리기 위한 뭔가 데이터 한꺼번에 주는 그런 그래픽까지 말고 그런 식의 API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BFF가 껴있으면 거기서 처리를 해가지고 조합해서 이제 그런 API를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니까 아까 들어봤을 때 프론트가 두세 번 찌르는 거 이제 걔가 한 번에 해준다고 하면은 그런 컨텍스트에 봤을 때는 레이어는 엄청 깔끔해진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그렇겠네요.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컨텍스트가 너무 많아져서 내가 이거 개발하는데 막 BFF 신경 써야 되고 뒤에 서버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개발팀이 잘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약간 서비쿠라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혼자서 다 하고 있으면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막 그렇죠. 혼자서 하면은 쓸데없는 레이어 하나 더 추가된 느낌인 거고 예. 팀으로 움직이면은 사실 또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레이어인 것 같아요. 사실상 프론트 팀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제 프론트 팀이 서버까지 해야 되는 거긴 하죠. 뭐 장애 나면 사실 SPA 된 다음에는 프론트 팀은 사실 장애 냈을 때 자다가 일어날 일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CDN에 네. 있으니까. 뭐 자다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큰 버그 아닌다면? 그런데 이제 백엔드가 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게 필요해지겠죠. 그렇죠. 뭐 프론트는 뭐 사실 뭐 브라우저에서 도는 거니까 지금 아웃사이더님 말한 게 딱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신 거죠. 네, 그쵸, 그쵸. 결국엔 서버에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건데 BFF가 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제 그 책임까지 가져가면은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영역이 되게 넓어진 것 같긴 해요. 사실 쉽지는 않겠죠. 다. 네. 아무튼 EX 얘기부터 BFF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기더 코파일럿 랩스? 코파일럿 랩스가 또 새로 출시가 됐는데 국내에선 기덥 관련해서 저희 중에는 그래도 아싸님이 가장 이볼브가 많이 되어 계시니까 소개해 주시죠. 저도 이거 이제 테스트는 뭐 간단히만 해보고 글을 좀 봤는데 이게 원래 GitHub이 코파일럿이 원래 나왔잖아요. 네, 코파일럿은 이제 그 GPT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지? 오픈 API에서 GPT-3 보통 얘네 기사 쓰고 막 이런 그 GPT-3가 있고 그거를 뭐 제가 AI는 잘 몰라서 그걸 조금 이용해서 코드를 짜게 만든 모델이 코덱스거든요. 코덱스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이제 코파일럿. 그래서 뭐 주석에 뭐 HTTP 요청하는 뭐 써줘 그러면 이제 코드 작성해주고 그거 이제 걔네가 말하고 한 AI 페어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그게 있고 그게 이제 성능이 계속 좋아지면서 요즘은 꽤 쓸만한 수준까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코파일럿은 원래 있고요. 코파일럿은 아직 테크니컬 프리뷰 상태거든요. 허가받은 사람은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열어주긴 했을 건데. 그리고 이번에 GitHub 코파일럿 랩스는 조금 부가 기능 같은 거라서 크게는 두 개 있더라고요. 코드를 이제 VS 코드에서 그 익스텐션 설치하고 코드 블럭을 선택한 다음에 익스플레인 코드 하면 영어로 이 코드가 뭐 하는지 설명해줘요. 역으로.
예, 예. 이 코드가 뭐하는지 쭉 설명해주고, 하나는 이제 트랜슬레이트 디스코드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이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자바스크립트를 파이썬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자바로 이렇게 하면, 그, 코파일럿이 코드를 변환해줘요. 해당 코드를. 이것도 그 베타 키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냥 랩스는 보니까 코파일럿에 의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쓸 수 있어야만 이 네, 랩스도 네. 쓸 수 있어요. 네. 저는 한참 사실상 전에 그렇죠. 등록 신청한 것 같은데 아직도 허용이 안 돼서 그렇군요. 못 써보고 요새 있어요.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러니까요. 최근에 많이 받으신 것 같았는데. 이 코파일럿으로 켜놓고 개발하면 되게 재밌어요. 약간 혼자 개발해도 약간 짝 코딩 하는 느낌 나면서 이거를 막 알려주니까 누가 막 알려줘 옆에서 알려주고 그렇죠. 괜찮네? 그럼 이제 쓰고 좀 안 괜찮으면 또 내 맘대로 쓰고 네. 근데 그게 막 그 우아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에 얘가? 이 정도야? 약간 VS 코드 안 쓰는데, 네. 지난주인가? 좀 이렇게 간단한 예제 하는데, 에디터 띄우기, 아이디 띄우기 있잖아서, VS 코드 갑자기 띄워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데모 코드 같은 거. 근데 갑자기, 네. 내가 이거 짜려는 거 어떻게 알았지? 괄호를 딱 열었는데 갑자기 쫙 채워져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 수준이 너무 이 정도로 문맥을 해석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주석 이렇게 달면은 자동 완성되는 것 중에 이거 사용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자동 완성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주석이 써져가지고 분석을 이렇게 했나?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너무 그 결과물이 놀라워서 요번에 나온 그 랩스도 좀 무섭기는 해요.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석도 해주고 코드 간 변환도 해주면 진짜 이제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지나? 그렇죠. 그쵸. 영어로 잘 설명을 하면은 진짜 얼추 코드 수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빨리 써보고 싶네요. 일단 초대부터 받으셔야. 네. 그렇죠. 네네. 코파일럿 랩스도 나왔는데 이게 코파일럿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모르는데 오픈 API에서 GPT-3 새 버전을 내놨거든요. GPT-3랑 네. 코덱스랑 같이 내놓은 거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전에는 이제 텍스트를 끝에 부분을 계속 추가했거든요. 예를 들어 기사도 첫 문장을 써주면 맞아요. 이어서 계속 작성해주고 코드도 주석으로 위에 써주면 아래에 코드를 써줬거든요. 이랬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모델은 이제 글 같은 경우 첫 문단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 내가 문장을 또 써요. 그럼 그 문장에 따라서 앞에 문단을 막 바꿔요. 내가 앞에 완성된 문단 밑에 내가 미국 갔다. 그러면 갑자기 미국 갔다는 거에 맞게 위에가 싹 바뀌고 내가 뭐 호주 갔다 이러면 그거에 맞게 위에 문장이 싹 바뀌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시작 부분만 트리거의 입력 값을 넣을 수 있었다고 치면 시작과 마지막을 뭐 넣어 놓으면 그 시작과 마지막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뭔가 중간을 채워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코덱스 예제도 블로그 글에 있는데 오픈 API 글에 이미 함수를 작성하고 뭘 리팩토링 하라고 주석을 달면 그거에 따라서 코드를 바꿔요. 기존에 작성된 네. 그래서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 그게 모델명이 다빈치인가? 그 다빈치라는 이름이 제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테스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 새 모델을 가지고 오픈 API를 써서 자연어로만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뭐 간단한 거 이제 뭐 매트릭스 해가지고 B처럼 내리는데 텍스트 알파벳 캐릭터로 B처럼 내려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랑 CS 코드 짜줘서 이렇게 내려오고 진짜 그런 B처럼 게임을 와. 그 저기 링크 있는데 링크 채팅에 올려주셔도 딴 사람 보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게임을 한 10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코드펜에 올려놓고 그 사람 말에 하면 난 코드는 단 한 줄도 안 건드렸고 앞에다 자연어로만 했는데 전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뭐 엄청난 게임들은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 이런 느낌이라서 링크 있으시면 그 예제를 다 슬랙으로 주세요. 제가 올릴게요. 거기
저희 노트에 써 있어요. 아, Building 네네네. games apps entirely. 알겠습니다. 그래. 영어를 잘 가르쳐야겠다. 네, 영어가 그렇죠. 기승전 영어가 되는. 음. 네, 한편 우리가 여기 이제 인프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도커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도커를 만들었던 솔로몬 하이크가 재작년인가 퇴사했던 거 같은데 나와서 바로 팀을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 팀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거.io를 공식 발표가 맞나요? 발표했죠. 공식 맞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다 프라이빗이랑 이렇게 클로즈로 예. 진행했었다가 오픈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대거.io는 뭔지 충성위원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저도 그냥 러프하게만 봤는데 저는 그 클로즈 할 때 초대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이 결국 안 왔어요. 그래서 사실 못 받고. 그래요? 저는 받았었는데. 진짜요? 네, 뭐지? 트위터에서 요청. 차별하는 포인트가 있나? 그래서 잘 트위터 팔로워. I'm your fan 뭐 이런 거 써줘야죠. 제가 그걸 안 썼어요. 그러네. 그 차이가 있었네. 그래서 봤을 때 특이한 게 써보셨어요? 써보진 않고 그냥 구경만 했어요. 처음에는 뭐 만든지도 말 안 해줬거든요. 나 그냥 뭐 좀 재미난 거 이제 해보려고. 근데 관심 있어? 이러니까 관심 있죠. 근데 가고 이런 거 만드는구나. 그냥 네 이렇게 하고 저희 회사에도 같이 그때 초대받은 그분이 알려줘서 전 들어갔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댓글에 신청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런 거 만드는구나. 이런 기반이구나. 뭐 이런 거 보고 있었어요. 제일 특이했던 거는 CUE라는 언어를 쓰는 게 제일 특이하긴 했었어요. 무슨 언어예요? 그러니까 제이슨 같은 뭐 야물 같은 거 하고 뭐 인프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야물 지옥에 빠지게 되잖아요, 점점. 그쵸. 야물의 이 탭과 어떤 이 들어가는 키 값의 어떤 헷갈림, 뭐 오타, 실수 이런 것들이 사실 야물이 문법 자체는 굉장히 쉽지만 그런 거를 밸리데이션 하거나 어떤 검증하는 거에 굉장히 취약한데 Q라는 언어를 잠깐 그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웹상으로 써볼 수가 있더라고요. 써보니까 제이슨이랑 비슷한데 그 형태, 그러니까 타입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점이 이제 내장되어 있다는 게 좀 특이했고, 근데 또 써보면서 느낀 거는 타입스크립트도 그 기능을 지원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이렇게 타입 체킹을 해주지만 요새는 제이슨도 그 위에 주석 이렇게 달아주면은 이 제이슨 형태가 그 타입스크립트에 정의된 인터페이스처럼 되어 있는지를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Next.js 같은 설정 파일이 제이슨으로 한다 그러면 이미 그 형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위에 이렇게 주석 한 줄 쳐주면은 그 밑에 있는 제이슨이 그 타입스크립트 형태에 맞는지 체크해주는 이런 거가 있긴 해서 그런 거를 뭔가 언어 차원에서 이렇게 잘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이슨이랑 비슷한데 제이슨을 최적화하려고 노력한 좀 고민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이슨은 시작이 무조건 중괄호로 시작인데 시작이 중괄호가 아니라 거긴 키값으로 시작이고 그 대신에 뭐 중간 키값 하위에 있는 또 키값들은 또 중괄호로 열긴 하는데 뭔가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최적화를 하려고 한 느낌이 나고 뭐 이렇게 키 땡땡 밸류 쓸 때 그냥 키 땡땡 밸류를 중괄호 안 하고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뭐 쓸 수도 있고 아마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타입 체킹 해준다는 것 자체가 되어 있다는 게 인프라하고 관리할 때는 편하긴 할 것 같다. 근데 사실 안 써봐선 잘 모르겠다. 일단 그 정도. Q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대거가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Q는 이제 스펙 정의하고 밸리데이션 체크 해주는 역할만 해주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좀 CI 중립적인 그 빌드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제로 되어 있는 게 GitHub 액션에서 요 대거를 이용을 해서 GitHub 액션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GitHub 액션에 빌드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 GitHub 액션에 있는
도커 빌드 템플릿 보통 받아가지고 약간 설정한 다음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쵸. 그거를 뭐 젠킨스에서는 못 쓰는 거고, 뭐 서클 CI에서는 못 쓰는 건데, 요 대거를 쓰면은 같은 코드를 이제 GitHub 액션에서 또 대거 러너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으면 아, 이제 빌드가 되고, 또 그거를 그대로 뭐 서클 CI에 넣으면 또 돌고, 그거를 좀 목표로 잡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요새 CI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항상 네네. 옮길 때마다 그런 게 걱정인데, 그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대거만 배우면 넌 나머지는 다 그냥 대거 러너에다 띄우면 되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일단은 또 그 대표 솔로몬 하이크스의 네임 밸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일단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 근데 그 Q랭은 아까 타입스크립트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타입 체킹이 아니라 데이터 밸리데이션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데이터 밸리데이션이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거 있죠. 뭐 이메일 레귤러 익스프레션 같은 것도 샘플로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숫자,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입 체킹 플러스 실제 데이터까지 다 밸리데이션 해주는. 음. 그래서 좀 그거를 특이하긴 했어요. 네. 그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제이선 같은 거보다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아마 타입스크립트는 완전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밸리데이션 넣으려면 사실 밸리데이션 포맷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로직으로 짜야 되는 거잖아요. 맞네요, if문이나 맞네요. 뭐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게 좀 유리했던 것 같고 아마 뭐 저는 뭐 깊게는 모르는데 뭐 아웃사이드님도 뭐 덧붙여 주실 거 있으신가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저도 뭐 잘은 모르고 그때 약간 솔로몬 하이스가 좀 도커에서 지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은퇴하고 육아하고 나서 이제 애가 좀 컸는지 맞아. 그때 딱 그런 아마 느낌이에요. 제 기억에선 나 이제 좀 재미난 거나 좀 다시 해보려고 이런 느낌이었고 그때 아마 같이 한 애들이 초기에 도커 그 다클라우드인가요? 거기서 같이 도커 만들었던 애들 몇 명인 것 같았어요. 걔네랑 같이 나 재밌는 거 해볼 건데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대거였고 뭐지? 하고 들어갔더니 아 CI/CD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았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만들어 왔던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뭐 괜찮아 보이긴 했어요. 사실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그런 사실 귀찮잖아요. CI 이거 쓰다가 또 절로 옮겨갈 때 별거 아닌데 귀찮거든요. 어쨌거나 또 다 해야 되고. 네, 그쵸. 그리고 많이 귀찮죠. 네, 저는 일단 로컬에서 해볼 수 있다는 게 실제로 얼마나 편할지 모르지만 로컬에서 해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했어요. 테스트 다 끝내고 올리면 되니까. CI 하면 맨날 그쵸. 이렇게 예. 했는데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근데 맨날 이게 또 깃허브 액션도 장점인 보면 게 맞아요, 네, 맞아요. 깃허브 아시겠지만 액션 가끔 로컬에서 CI 어떻게 서버 돌리냐고 맨날 다운되면 나오고 그쵸. 아, 그쵸. 기업 장애가 진짜 로컬에서 배포도 배포도 해야 못하고. 되는데 그럼 사실 못 제가 저도 하는 로컬에서 할 거예요. 수 있으면 어쨌든 할 수 있는데 다 기다리잖아요. 아, 장이 언제 끝나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대거 러너라는 거를 뭐 GitHub 액션이든 젠킨스에 설치해서 쓰는 따로 돌릴 수가 있는 거고, 스크립트 그거를 통해서 돌린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까 서비쿠라님 설명에서. 실제로 써보진 않았는데 지금 오픈한 다음에 사이트 가보면은 이제 게링 스타티드에서 GitHub 액션에서 돌리는 샘플들이 있어서 그걸로만 유추해 봤을 때는 어쨌든 GitHub 액션도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을 할 테니까 아마 그 대거와 관련된 걸 실행을 해서 내부에서 이제 되는 그런 느낌으로 받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빌드 스크립트가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환경이 달라서잖아요. 서클 CI의 환경도 다르고, GitHub 액션의 환경도 다르고, 젠킨스도 뭐 비슷하게 구성을 해도 다르잖아요, 이게 신기하게. 그리고 아무래도 실제 서클 CI나 이런 데 가면은 자기네만의 설정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변수도 그렇고 실제로 그러니까 똑같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빌드를 해도 이게 돌려보면은 걔네 자체에 대해서 주입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다르니까 또 동작이 다르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뭐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끝도 없고 또 이상한 데서 에러 나면 결국에 안 맞고 예전에도 막 뭐 아마 비슷한
것들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I 서버 다운됐을 때 딴 데 돌릴 수 있도록 만들려고 생각해 보면은 답이 안 나와 잘 그런 맞아요. 것들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뭐 이게 진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 저 잘 기억 안 나는데 사실 깊게 안 봤어서 뭐 아웃사이더님이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 하시코프에서도 비슷한 거 하지 않았었나요? 웨이포인트. 비슷한 건 아니고 아무튼 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걔는 딱 CD만 담당하고 있긴 한데, 네. CI/CD라기보다는, 네. 약간 느낌에는 웨이포인트는 조금 더 올인원 제품 CD 쪽의 느낌이고, 얘네는 약간 조립할 수 있는 빌딩 블럭에 대한 그 토대를 만들어 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설명만 봤을 때는 우리 GitHub 액션 써도 다 짜지 않고 딴 사람이 만든 워크플로우 마켓플레이스도 받아다가 쓰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런 것처럼 배워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커뮤니티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처럼 써놨더라고요. 네, 문서 보면. 네. 예전에는 이런 거 나오면 낙교님이 막 제일 먼저 소개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관심은 많은데 막 직접 해볼 만큼 요새 홈 네트워킹 구축하신다고 지금 이런 거 안 보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홈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죠. 네. 네, 하여튼 제거 소식 여기까지였고, 그라파나에서 미미라는 새로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내놨더라고요. 네. 이거는 기존에 있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랑 어떤 점이 좀 다른 걸까요? 40배 빠르대요, 코텍스보다. 빠르다. 근데 저도 근데 이걸 보고, 네. 네네.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뭐 회사에서 이제 뭐 아웃사이더님이나 회사분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요거 이제 코텍스 기반에서 포크를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았고요. 근데 저도 뭐 이쪽 컨텍스트를 잘 몰라서, 텍스가 뭐예요? 기존의 아웃사이더님이 시계열 설명해 주시죠. 데이터베이스. 네. 근데 코텍스는 CNCF에 포함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관계는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웃사이더님이 좀 아시나요? 그 부분은? 근데 이건 그라파나 거거든요. 요거는 그라파나 랩스. 네. 코텍스부터 좀 설명드리면 프로메테우스는 어떻게 보면 쇼텀 스토리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고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여러 대 있으면 각각 따로 봐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A 서버에 프로메테우스 하나 설치하고 B 서버에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는 다른 거라서 그라파나에서 볼 때 데이터 소스가 다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합쳐서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근데 한 대가 프로메테우스가 이걸 다 받으려면 얘가 죽어나니까 그래서 생긴 게 리모트 라이트라고 해서 뒤에 스토리지를 두고 여러 프로메테우스가 일로 쏘는 거죠. 그리고 얘만 오래 보관하는 걸 나온 게 이제 코텍스. 제일 유명한 게 코텍스랑 카노스 두 개가 있죠. 네, 코텍스가 있고 그걸 이제 톰 윌키 아저씨가 줄리스 보일즈인가? 그 사람이랑 프로메테우스 만든 사람은 그거 가지고 코텍스를 둘이 만들었어요. 위브웍스에 있을 때. 지금은 톰 윌키 아저씨는 그라파나에 계시는데 그걸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코텍스를 그러니까 CNCF에 기부한 거죠. 네, 기부하고 이제 결국 프로메테우스를 좀 큰 규모로 쓰면 결국은 롱텀 스토리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포크해서 이제 그라파나 제품을 내놓은 거죠. 히스토리만 보면.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잠깐 슬쩍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뭐 아웃사이더님이랑 회사분이랑 그래서 그게 콜텍스랑 거의 호환은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쉽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같은 구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같은 구조겠죠 사실상 그랬으니까 마이그레이션 쉽게 된다고는 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내세우는 거는 이제 훨씬 빠르다고 스케일업 가능한 그런 구조를 내세우는 것 같기는 했어요. 아무튼 그라파나 랩스로 나온 랩스의 제품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톰 위키라는 분이 TOML 아니지, TGML? 이라고 트위터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그 뭐지? LGTM인가? 네, 로키, 그라파나, 템포에 이제 이번에 미미를 네. 뭐라고 있는 거죠? 이거 원래 룩스부트이잖아요.
확인할 때 하는 건데. 네네. 아, 그렇죠. 그래서 LG팀이 완성됐다고. 아, 근데 그 설명에서 구구절절이 써 있긴 한데 사실은 포크한 이유는 딱 보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AGPL로 해놓고 싶었던 거예요. 코텍스가 아파치인 게 싫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뭐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 클라우드로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의 오픈 소스들이 계속 벤더랑 싸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몽고DB는 몽고DB 라이센스 있고 엘라스틱도 그게 있고 근데 그라파나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오픈소스를 버리기는 싫으니까 AGPL로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로키, 템포, 뭐죠? 그라파나 전부 다 AGPL로 바꿨거든요. 특정 부분 이후부터.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아파치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야 커뮤니티에 환원이 돼서 더 기여할 수 있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이 써 있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아파치 근데 이제 CNCF 갔잖아요. 코텍스는. 네. 네. 그거 바꿀 수 없거든요, 얘네가 이제. 예, 끝났죠. 그러니까, 빠져나온 거죠. 갈라치기 한 거고, 최근 3년간의 코텍스 기여의 80%, 한 85%를 그라파나 랩스가 다 했더라고요. 그 말은 둘 다 할 리는 없을 테고, 이제 그렇겠죠? 이쪽으로 네. 몰리지 않을까요? 코텍스는 좀 내려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AGPL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이긴 놈 쓰면 되긴 하거든요. 네. 이겼다는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AGPL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냥 저희가 뭐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라는데 내부에서 쓰고 이런 거에서는 문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근데 이제 AWS나 그런 데서 코텍스로 뭘 그러니까 코텍스 말고 미미르로 서비스하거나 이럴 때는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HPL 리셀링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이군요. 뭐 리셀링이 아니라 HPL을 하면은 그러니까 AWS가 저걸 뜯어 고쳐서 뭘 만들면 그 코드를 다 공개해야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GPL이 너무 강한 거라서 다른 데서 그거 가져다가 뭔가 하기가 많이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마존 이런 데는 자기네 코드를 공개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마 저도 좀 본지 좀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AGPL 가면 네트워크를 통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AWS 매니지드 뭐 롱텀 스토리지를 미미르로 했을 때 그게 걸리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뭐 법정 가봐야 되겠죠. 하지만 뭐 걔네는 법적 판단을 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걔는 나머지들은 몽고DB나 엘라스틱은 그걸 완전히 막고 싶으니까 아예 그냥 거기다가 너는 안 돼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아니라고 된 거고 그라파나는 오픈소스는 유지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찾은 라이센스가 AGPL 정도가 아니에요. 궁여지책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AGPL 살짝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사실 네네. 그 아웃사이더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오픈소스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윤리 문제도 있긴 한데 아마존이 자기네 코드 다 공개하면서 이거를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 해버렸을 때는 또 사실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막을 그쵸?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거죠. 그게 다시 기여가 돌아오니까. 그거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서비스 그렇게 해도 해라. 갖고 와. 니네만 하지 말고. 네. 네. 그쵸, 근데 그쵸.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되게 좋게 만든 거를 구글도 쓰고 애저도 쓰고 뭐 다른 벤더도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뭐 그거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려운 문제로 다시 갔지만 어쨌거나 목적은 그건 것 같다. 글을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코텍스 1.10을 포크 떠서 뭔가 그 위에 커밋을 이렇게 쭉 쌓고 그걸 이제 미미를 2.0인가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2.0 릴리즈 노트 보면 코텍스 1.10과의 차이점 해가지고 쭉 써 있어요. 저도 그걸 라이센스 이슈로 바꾼 것 같았는데
거기에 성능이 40배나 올라가니까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아니, 원래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껴두고 있던 거 아니야? 원래 다 머릿속으로 짜놨다가 근데 이걸 지금 넣기엔 약간 뭐 고민을 하셨나? 아니면 코텍스에 일부러 40배 느린 코드를 뭔가 주입해놨다가 이거 뭐 너무 음모론이네. 네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좀 재밌는 사례이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CNCF가 중립지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기업들이 다 같이 기부해서 리눅스 파운데이션 아래에 있잖아요, CNCF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돈을 기부하고, 거기서 다 같이 좀 운영을 해서, 그거를 같이 가져가는 느낌이긴 한데, 거꾸로 사실 그거에 뭔가, 이제 코텍스의 맞아요. 정통을 뺏어가 버린 또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쵸, 본인들이 그쵸. 했던 거긴 하지만, 그렇게 보면은 또 이거 재밌는 사례이긴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회사의 입김? 회사의 사정이 소위 말하는 어른들의 사정이 얼마나 개입됐을까? 왜냐면 기부했을 때도 톰 윌키가 의사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참여했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었을지 아니면 음, 뭔가 불려가서 설득을 엄청 당하다가 했을지 아니면 와봐 이렇게 오늘 얘기 좀 하시죠 이렇게. 뭐 그런 거 네.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여전히. 여전히 저는 약간 우리 회사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 하면은 하시코프 사신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다들 이제 개발자고. 주식 말씀이시죠? 주식. 네네네. 팬심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안 샀는데. 지금 사세요. 지금 사. 여기 사신 분 있잖아요. 첫날 사신 분. 찐팬이 아니야. 찐팬이 저- 아니야. 저도 첫날에 샀어요. 네, 은근히 뭐 좀 많이 사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들 보시는 것 같았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냐면은 뭐 테라폼을 가진 뭐 하시코프도 그렇고. 지금 그라파나 랩스도 오픈소스랑 같이 엮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데이터독이 그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긴 하거든요. 돈을 잘 벌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AW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 데이터독의 주식의 문제는 비싸서 그렇지 비즈니스는 사실 걱정이 안 되거든요, 전혀. 얘네는 AWS에 붙어만 있어도 그리고 락인 효과가 너무 세요, 데이터독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지금 APM 쪽도 딱히 대안이 저는 없는 것 같고 뉴랄릭 뭐 샘플링 하는 거 아닌 이상 여전히 대안이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걔네가 내부에서 연동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로그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뭐 다른 매트릭이랑 연동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기 시작하면은 좀 빠져나오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돈은 뭐 미친 듯이 불어나겠죠. 저희도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도 돈이 몇 천만 원 단위로 나오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좀 강한 락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데이터독 잘한 그라파나나 거는 IT를 모르시는 분도 그 주식을 알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아, 그래요? IT 주식으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라파나나 아까 뭐 엘라스틱도 그렇고 지금 하시코프도 그렇고 약간 검증 단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니네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건지를 약간 데이터독만큼 락인 효과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각 서비스는 너무 좋은데 각 프로젝트 너무 좋은데 그런 거에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다 훨씬 커졌잖아요. 회사들은 이미. 진짜 너무 커졌어요. 하시코프 막 1000명씩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1000명 된 지 오래됐을걸요? 지금 더 커졌을라나? 그러니까 이거 장난은 아닌데 규모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시험대에 오르고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잘 됐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네.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단신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 벌써 거의 스마트홈. 2시가 돼서 스마트홈. 스마트홈 뭐 잠깐 예고만 드리면은 제가 뭐 스마트홈을 구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뭐 점점 그렇게 잠깐 되어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스마트홈에 관심이 없는데 네스트를 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번에도 잠깐 뭐 환기 시스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지금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다 포기를 했어요. 거의 다 포기를 했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컸지만 대부분 포기를 했고 예를 들면은 전동 커튼을 할까 하다가 음. 그냥 가서 닫으면 되지 뭘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도 있거든요. 그 보일러에 네스트 온도 조절대? 그 네스트가 아, 네. 구글이 인수한 회사잖아요. 원래 스마트홈을 하던 데인데 구글이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던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온도 조절계도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온도 조절계가
단순히 보일러 온도 조절계가 아니라 걔는 사실 공조 시스템까지 연동을 해가지고 에어컨이랑 이제 난방이랑 다 연동을 해서 그 온도를 맞춰주고 또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최적의 온도랑 비용도 최적화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좀 한국에서 공조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난방도 공사를 하고 또 그 연동할 수 있는 사람 찾아내가지고 설치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만약 해도 고장 나면 좀 골치 아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또 포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방식이 아마 그 원래 기계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 맞아요, 센서랑 맞아요.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 저는 지역 난방 있는 쪽으로 가는데 그 온수 올라오는 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하잖아요, 자동으로. 그걸 뜯어서 바꾸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아, 바꿔줘야지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보일러 컨트롤러 같은 것도 그걸로 연결해서 맞춰야 될 거고. 그래서 사실 조금 간단하진 음, 않은데 해주는 업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좀 해주는 업체가 있긴 하던데 그런 거 조금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했고 그나마 해볼 만한 게 도어벨인데 요것도 쉽진 네. 않더라고요. 요것도 사실 한국 규격은 아니라서 쉽진 않은데 요거는 이제 예고편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아, 그래? 네, 다음에 얘기하는 거 언제 아니에요? 하죠? 다음에 언제 해요? 다다음 주? 못할 것 같은데. 네. 다다음 주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지만 슬쩍 가서 집에 가서 보고 왔고 지금 그것도 중고로 샀어요. 사실 구글이 좀 골치 아픈 게 구글 제품이 직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 직구가 바로 안 돼요. 그 구글 스토어 홈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구글 네. 스피커도 팔고 그런데 그거의 해외 사이트에서는 배대지로 신청을 하면 거의 취소를 한대요. 그래서 주문이 좀 힘든 상태고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음, 방법이 보통 이베이에 올라오는 거 있을 때 그런 걸 이용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어, 찾아보니까 중고나라에 올라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스트 이제 도어벨이. 오, 근데 그것도 한 네. 2개월 전에 올라왔던 건데 채팅을 걸어보니까 음,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여의도 가가지고 그거 하나 사가지고 와, 왔어요. 열심히시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스테이폴리오라는 서비스도 관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도 이제 새로 만드는 집에 이제 IoT 관련된 기기를 많이 넣거든요. 아, 그래서 테스트를 좋다. 많이 해봤는데 그런 컨설팅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모델이 있고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모델 모델에는 자체가 이제 그런 다르더라고요. IoT도 그래서 한다. 근데 음, 이제 네스트는 딱 그 미국 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게 안 네. 되고 그래서 무슨 계정이랑 뭔가 예를 들어 구글 계정 그 애플 로그인할 때 계정 바꾸는 것처럼 음, 뭔가 미국 설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실제로 그 네스트 이렇게 관리하는 콘솔 들어가면 되게 예쁘게 막 날씨도 나오고 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날씨가 지금 음, 한국 날씨를 설정을 애초에 못 하니까 그런 게 뭔가 다 반쪽다리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네스트 웨더 샀었거든요. 지금은 안 쓰고 이제 처박혀 있기는 한데, 네스트 웨더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나와요. 맞아요. 그 기계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음. 아쉬웠어요. 다음에 서비프라님 그래서 오실 때 한번 같이 얘기해야겠네요. 그 네네. 좋아요. 혹시 피바로 이런 것도 알아보셨어요? 티바로? 피바로. 피바로. 피바로는 그것 때문에 알아봤었어요. 피바로를 쓰면은, 그러니까 우리 전등 스위치 자동화 할 때, 그거를, 이게 자체가 스위치를 전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스위치가 IoT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 안 쓰고, 네. 피바로에서 나오는 모듈을 그 안에 심으면은, 중간에서 이제 조정해 줄 수 있는, 근데 중성선이 필요하긴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피바로를 그때 처음 음, 듣긴 했었어요. 그나마 피바로가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거의 맞아요. 포기하긴 했어요. 다 그거 포기했다, 저. 조금 노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해 놨었거든요. 거실이랑 안방은 스위치 뒤쪽으로 중성선 좀 뽑아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음,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확인은 안 했어요. 그래서 돼 있으면 나중에 해보려고. 중성선이라는 게 접지선이에요? 접지선은 아니고 실제 전기 들어오는 선이긴 하거든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IoT 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일반 스위치는 끄면 완전 오프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안 꺼지게 그냥 계속 켜놓게 하는 연결선이 따로 나오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뭐 최소한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 공사할 때나 음,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뽑아줘야지 스위치까지 그게 네. 들어와야지 쓸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뽑혀 있으면은 온으로 해놓고 쓰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듣긴 했었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어야 좀 편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나오는 웬간한 애들은 다 그걸 전제로 좀 하고 있어요. IoT 모듈이. 조명은 혹시 필립스 휴 이런 걸로 안 하셨어요? 아,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제일 편할 텐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기 전에 앱으로 톡 치면 꺼지고. 그냥 이제 그냥 걸어가서 끄고 올려. 네, 알겠습니다. 현관 문까지 가는 게 제일 귀찮으셨군요. 도어벨이. 그치. 그 얘기 다음에 제가 할게요. 그거 왜 네. 찾아봤는지 네, 다음에 네. 한번. 낙교님 얘기도 다음에 한번 들어보고. 이런 예고편으로 하는 원래 식이 있었어요? 없었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금 많지 네. 않아서 벌써 2시라서. 네. 다음 주 예고 하나 하고 끝낼게요. 다음 주에는 그 하스스톤 게임 아시죠? 그 네네. 카드 게임인데 카드 게임. 모바일에서 그 게임을 뭐라고 해야 될까? 로제타 스톤이라는 프로젝트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AI로 그 대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 같은데 아싸님 좀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건 이게 광고 아닌가요? 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들어야죠. 그러시죠. 어쨌든 그 하스스톤 게임과 관련해서 AI 프로젝트 오픈소스로 5년 정도 하고 계시는 분을 모셔서 와. 하스스톤 얘기도 들어보고 AI와 그리고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 운영 오랫동안 하셨던 이야기들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에 수요일.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하스스톤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스스톤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하스스톤 말고 매직더기 실험하시나요? 팔아서 출연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 물어봐야겠네요. 로제타 스톤 한번 해주세요. 아내분한테. 네네. 그러니까 아마 로제타 스톤은 모르겠고 덱 트래커 이런 거는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냈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덱은 있는데 뭘 냈는지 모르면은 뭐가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는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트래커는. 쓰시는 분이 직접 오셔서 얘기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게. 게이머가 오셔야 되는데.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아내가 맨날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바쁘다고 안 하거든요. 같이 해주세요. 네, 한번 해주세요. 원래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요. 돈도 그렇죠. 은근히 많이 쓰고. 유과금 유저시구나. 그게 하스스톤은 무과금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무과금으로 했었던 1인이 있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못해요. 그 시즌으로 나오는 카드를 다 사야 돼요, 사실. 걔네도. 그냥 즐기는 용도로 하는 거죠. 다 살 필요 그러면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진짜 맛보기만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긴 하죠. 네. 아무튼 하스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